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EBS 대표 강사로 숭실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EBS에서 파견을 나와서 대입 설명회로 함께하게 된 이범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비가 오고 있죠.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 특히 중간고사라는 아주 귀한 시간을 따로 이렇게 내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는데 조금이라도 귀한 시간을 잘 활용하시고 또 정말 자신에게 맞는 그런 정보를 좀 얻어가실 수 있도록 대입과 관련해 가지고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진이 있는데요. 예, 늘 보면은 뿌듯한 사진입니다.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사진이 좀 잘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주로 서울교육청이랑 대교협에서 많이 활동을 해왔고요. 이번에는 이제 EBS에서 같이 대입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기 참여하신 학부모님이나 학생 여러분들, 아까 보니까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오늘은 1, 2학년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좀 더 많이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많이 상담을 나누게 되면 많이 받는 질문이 제일 궁금한 건 첫 번째 줄에 있죠. 제 성적으로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나요? 지금 가장 궁금한 일일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합격증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어느 대학을 다니게 될지 정말 궁금한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나머지 질문들도 당장 고3 학생들에게 특히 많이 궁금한 질문들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차를 그 질문에 맞게 이렇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처음부터 좀 간단하게 아주 쉬운 거부터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수시 전형, 정시 전형 복잡하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특히 요새 수시가 너무 많아져서 정시가 너무 적어져서 또 여러 가지로 고민이신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전형의 종류가 3,000개가 넘는다라고 들었던 전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시 전형은 지금 몇 개일까요? 수시 전형 몇 개일까요? 이렇게 세보시면 되죠. 요게 조금 헷갈리시나요? 요 부분이, 요거는 이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수는 4개. 수시 전형의 개수는 4개입니다. 그리고 정시 전형의 개수는 지금 보시다시피 2개죠. 그래서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다만 대학별로 전형의 종류에 따라서 이름을 다 다르게 붙여놓다 보니까 전형의 종류가 복잡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입시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쉬운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형의 종류가 4개라고? 그럼 원서를 4개 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죠. 원서 개수는 몇 개일까요? 수시가 6장 쓰는 겁니다. 전형의 종류는 4개지만 원서는 6장을 쓴다. 정시는 몇 장 쓸까요? 정시는 3장의 원서를 쓰죠. 가군, 나군, 다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별로 한 장씩 쓰게 돼요. 학생들이 뭐 6장의 원서를 쓸 수도 있고 9장의 원서를 쓸 수도 있겠죠. 가능하면은 6장의 원서 안에서 끝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같이 가면서 보겠습니다.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어느 게 훨씬 많죠? 수시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냥 수치를 보면 아실 수 있으세요. 그 중에서도 학생부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 교과 전형은 40%가 넘고요. 전체 전형 중에입니다. 종합 전형도 20%가 넘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학생들, 특히 여기 고3 학생들 중엔 나는 논술로 갈 거야. 이렇게 굳은 결심을 이미 하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이 친구들은 이유가 있죠. 난 1, 2학년 때 내신이 망했어. 이런 친구들은 이제 난 무조건 이제 논술이야 또는 정시야 이렇게 올인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3.8%밖에 모집하지 않는 그런 전형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에서 뽑는 특기자 전형, 실기 전형에 속하죠. 특기자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 특기자가 사실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특기자 전형은 주로 외국어나 과학의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모집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정시 전형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정시 전형 얼마나 줄었을까요? 아까 위에 보시듯이 23.8%로 작년보다 2.5%나 줄었지만
정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능 전형을 봤을 때 여전히 단일 전형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적은 숫자를 모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올해 한 7만 명대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그리고 정시에는 역시 실기 전형이 있는데 주로 예체능 계열을 또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입시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나는 어떤 시기에 어떤 전형을 갈 것인가 가만히 잘 골라보시면서 자신에게 저보다 적합한 전형을 잘 찾으시면 되는 거죠. 1, 2학년 때부터 준비를 잘 하신다면 더 잘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수시 전형이 훨씬 많아요. 자, 그러면 요 다음 내용을 볼까요? 학생부 전형과 논술 전형 중에 내가 수시로 간다고 했을 때 둘 중에 어느 걸로 가는 게 당연히 유리할까요? 학생부 전형이 유리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부 전형이 유리하다면 교과가 유리할까요? 종합이 유리할까요? 교과 전형이 훨씬 비율이 높네요. 교과 전형이 유리할까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많이 뽑기 때문에. 그런데 주변에서는 자꾸 종합 전형이 대세다. 종합 전형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종합 전형이 1, 2학년 때부터 준비를 잘해야 한다던데 교과가 훨씬 많이 뽑는데 왜 그럴까? 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학교들이 문제죠.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뽑는 교과 전형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5.4%, 9.3%, 7개 대 15개 대 도대체 이 대학들이 무엇이길래 그럴까요? 예, 이 대학들 주인공들입니다. 높은 대학일까요? 상위권 대학일까요?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대학들입니다. 정말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이죠. 그래서 여기를 가야 하는데 여기를 가려다 보니까 지금 종합 전형으로만 거의 선발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 전형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이 대학들을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 대학들은 교과 전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전형들도 수치가 좀 높아요. 잘 보시면 논술 전형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아까 분명히 3.8%였지만 그건 전국 단위고 이 대학들의 경우에는 논술 전형도 많이 뽑죠. 그래서 이 대학들, 그토록 선호하는 이 대학들을 가고 싶은 학생들은 종합 전형도 준비하면 당연히 준비해야겠지만 논술 전형도 같이 준비하는 것이 사실은 맞아요. 그러나 저 비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넓은 종합 전형을 놔두고 굳이 논술만 6장을 다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상위에 있는 7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기자 전형도 10% 이상 모집을 하죠. 연대가 주로 많이 모집을 합니다. 그럼 나는 교과 전형밖에 준비가 안 될 것 같은데 종합 전형 준비 안 했는데 또는 나는 논술 전형을 그래도 좀 더 한번 하고 싶은데 뭐 이런 고민이 여러 가지 다른 전형에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방법이 없냐? 서울 소재대학, 난 인서울이 목표야라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교과 전형이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율이 적지는 않아요. 아까 그 대학들만 그렇죠. 그리고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충북대학이죠. 이 충북대학 같은 이런 지역 거점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역시 교과 전형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종합 전형이라 하더라도 교과 전형과 비슷한 종합 전형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내신 성적을 잘 받는 것이 이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한 번 뽑을 때 교과 전형을 거의 1000명 단위 이상으로 뽑기 때문에 대단히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과 전형에 있어서는 길이 넓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뭐 참석하신 여학생이나 또는 남학생들 중에서도 교대에 지망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교대를 지원하려면은 전형이 조금 특이하죠. 여기는 비율이 종합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주로 선발을 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과 전형 때문에 내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나 수능 준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즉 자기가 지원하려는 대학이나 자기가 지원하려는 대학의 수준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셔야 자기가 어떤 전형으로 지원할지 전략을 잘 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지금 고3 학생들, 고2 학생들, 1학년 학생들 다 골고루 앉아 있는데 지금 고3 학생들이 일단은 올해 주인공이죠. 근데 이 주인공들이 지금 사실은 밀레니엄 베이비입니다. 학부모님들도 잘 기억하실 텐데요. 2000년을 새롭게 맞이하여서 이제 많이 낳으셨어요, 자녀들을. 그래서 그 작년에 이제 학생들이 사실은 계속 줄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보통은 쉽사리 이렇게 휙 늘질 않는데 이제 올해 학생들이 좀 늘어났다가 급격하게 줄어들죠. 지금 2학년 학생, 1학년 학생. 그래서 1학년 학생들까지 가면은 지금 3학년 학생과 2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10만 명 이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전체 수험생이 한 60만 정도라고 본다면 물론 수능을 치는 학생들은 53만 정도로 더 적긴 하지만 3학년 재학생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 5분의 1이 한 2년 만에 줄어들게 되죠. 2학년 1학년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그만큼 더 주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3학년 학생들은 그냥 우울한 마음으로 그냥 시험만 보면 될까요? 그냥 우울해, 망했어, 뭐 이러면 안 되겠죠. 3학년 학생들은 더 긴장하고 더 열심히 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굳이 이걸 또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의 학령 인구 변화에 대해서도 좀 추이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그어드린 요 선은 2017년 기준입니다. 자료가 아직 2018년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2017년 기준으로 대학교 4년제 정원이 저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문대까지 합치면 요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1학년 학생 때부터는 전문대는 이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지원 전략이 이제 전문대는 필요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전문대 학교에서 전략을 세워야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데려갈 수 있을까? 이미 충분히 세워놓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왜냐하면 이미 저 밑에 더 멀리 있는 아주 외진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이미 많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교들이 이제 정원이 너무 많은 게 앞으로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6월, 9월 수능에 응시 인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좀 전에 인원을 보여드린 건 이제 요것 때문에 그런데요. 응시 인원이 지금 매년 3년 전부터 2016년, 2017년도, 2018 이거 작년이죠. 그래서 패턴이 나타나는 게 일정하게 보이세요. 위에 있는 재학생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6월, 9월 수능, 수능 때 인원이 줄어들고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그 졸업생, 재수생을 뜻합니다. 재수생들이 갑자기 9월까지만 해도 많이 안 들어오다가 수능 때 갑자기 2배가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 줄고 어떤 아이들이 들어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주느냐? 수능 때 재학생들은 왜 줄까요? 수시에 붙은 아이들이 수능을 보러 안 갑니다. 이제 여긴 원서 낸 애들이 아니라 응시한 아이들 숫자예요. 그래서 원서는 냈지만 시험 보러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수시에 붙는 아이들은 말 잘 듣는 아이들이 수시에 주로 합격을 했을까요? 말 잘 안 듣는 친구들이 합격을 했을까요? 학교에서 말 잘 듣고 부모님 말 잘 듣는 아이들이 수시 합격 더 많이 했겠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수능 때도 말을 잘 들어요. 너 수능은 수시는 붙었지만 그래도 일생에 한 번 보는 시험인데 수능은 보러 가야지. 네, 그러고 가서 시험 봅니다, 다. 어떤 아이들이 안 갈까요? 선생님 저 수능 안 봐요. 얘야 그냥 그래도 한번 봐야지. 알았어요, 그냥 원서만 내볼게요. 원서 냅니다. 그리고 내일 수능이네. 그러고선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10시네 이렇게 된 거죠. 정말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여기서 줄어드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많겠습니까? 저 성적에 베이스를 쫙 깔아주던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져요, 수능날.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아이들 6월, 9월까지 모의고사 안 보다가 갑자기 수능날 옵니다. 6월, 9월 모의고사 때 학교 잘 다니던 아이들이 와요. 대학을 잘 다니던 아이들이. 연대 다니던 아이들이 오고 서울대 다니던 아이들이 심지어 옵니다. 왜 올까요, 얘들? 서울대 다니는 아이들이 뭐가 아쉬워서 수능을 다시 보러 올까요? 뭐 학과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뭐 의대 가려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 수능을 잘 볼까요, 못 볼까요? 잘 봐서 거기 간 아이들이겠죠. 올해 그냥 뭐 또 보지 뭐 그러고서 옵니다. 그 아이들 꽤 돼요. 그러다 보니 수능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재학생들은 이 그래프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집니다. 재학생들의 불편한 운명의 진실입니다. 이게 이제
통계를 냈던 건데요. 서울교육청에서 한 5년 전에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근데 지금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 그냥 쓰는데요. 작년에도 조사를 또 했어요. 따로 이제 계열별로 조사하고 했는데 과목별로 작년에는 표본 수치가 좀 너무 낮아서 그냥 한 5년 전 거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97% 100분위를 받았던 재학생 학생, 이게 수능 3월 모의 모평이죠. 이거 3월 모평 때 성적이 되게 잘 받은 거죠.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스러웠을 수 있어요. 뭐 이 정도면 뭐 정시로 충분히 좋은 대학 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6월 모의고사 때 졸업생들이 처음 들어오면서 이제 고배를 마시게 되죠. 평균을 따졌더니 성적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9월 때 어느 정도 유지되는 듯 하다가 밑으로 성적이 아래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일수록 점수가 조금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위이기 때문에 저게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수능 때 아까처럼 인원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서 성적이 저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저거는 근데 평균이고요. 그냥 뭐 실망시켜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이 중에 오르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건 평균이니까요. 고3 학생들이라고 해서 뭐 오르지 말란 법 없죠. 오르는 학생들은 대략 몇 프로 정도 되느냐, 이제 올해 수능 올해는 좀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오르는 학생이 몇 프로인지를 조사해 봤더니 과목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15%에서 20% 정도의 학생은 3월 모평보다 수능이 오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쪼개가지고 빗속을 뚫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런 정성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오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오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러한 환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열심히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수능을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두 개의 질문, 첫 번째 질문, 논술 정시에 올인할까요? 생각하는 재학생들이 있다면 나중에 가서 결국 이 친구들, 졸업생들하고 이렇게 싸워서 정말 이길 자신 있는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막연하게 6월, 9월 모의고사 때까지 성적이 오를 거야. 그리고 수능 때는 더 올릴 거야. 당연히 그래야지.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 고3 때는 이제 막 시간이 다가와서 닥쳤기 때문에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현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희망만 가지고 원서를 썼을 경우엔 실제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쓰실 때는 눈높이를 잘 맞추시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희망을 가질 부분은 끝까지 놓지 말되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실적인 부분을 놓고 전략을 짜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요. 정시전형 졸업생 합격 비율 얼마나 될까요? 정시전형이 졸업생이 훨씬 유리하다면, 수능 점수가 유리하다면 정시전형에서 합격하는 비율 얼마나 될까요? 작년에 서울에 있는 아까 7개 대학 그 안에 들어있는 학교의 입학사정관님께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정시에서 합격한 학생 중에 졸업생은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70%가 넘는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려대학교에서 작년도 결과 발표를 했죠.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선 제가 봤더니 62%가 졸업생이었습니다. 정시에. 그러니까 무조건 하면 60%에서 70% 정도는 졸업생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희망도 드려야죠. 재학생들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재학생들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합격하는데. 이건 아주 수치가 놀랍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동안 제가 여러 대학의 연수를 다니면서 입학사정관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다 귀담아 들었더니 한 5개 이상의 대학에서 그 수치를 대부분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부분 재학생이 종합전형에서는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입니다. 이거는 반대로 올해 종합전형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올해 성공시키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그만큼 확률이 줄어든다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입시라는 체제는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 하면 이런 룰이 정해져 있는 입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수시가 유리한 부분이 크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시에서 합격할 수 있는 눈높이와 환경과 전략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정시에 적합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수능을 그러면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죠. 끝까지 수능을 같이 붙잡고 마지막 가능성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왜 수능이 끝까지 중요한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아까 처음에 드렸었는데요. 이런 질문에 이제 답을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고3 학생들이 이제 치르게 될 일정이죠. 수능 때까지 일정인데요. 이미 이제 3월 학력 평가는 지나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4월에 중간고사, 4월 학평도 지나갔죠. 4월에 중간고사를 이제 학교 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정들이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수능 원서를 6장을 쓸 때 참고하게 될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물론 내신 성적은 꾸준히 계속 중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시험은 6월과 9월에 모평이 되겠습니다. 평가원 문제죠. 수능을 출제하는 기간에서 6월, 9월, 수능 이렇게 3개를 출제하는 겁니다. 이 6월, 9월 모의평가를 보게 되는 것은 이 점수가 그대로 수능으로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까 성적 보셨죠? 이어지면 사실은 잘한 거예요. 떨어지지 않으면 다 참 잘한 거죠. 재학생들 입장에선. 그래서 이 두 개의 성적이 중요한 측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서를 수시에 이제 쓰게 되는데 요때 써요. 그러면 6월, 9월 모평 중에 어느 거를 주로 더 많이 반영을 하게 될까요? 수능 원서를 쓸 때. 지금 보시면 9월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원서를 마감하는 날짜를 잘 보시면 9월 모평 보고 나가지고 9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9일 사이에는 사실은 가채점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 자료가 막 쏟아져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정확한 자료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9월 모의고사를 반영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6월 모평도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6월 모평부터 일단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 3개의 자료, 요 3개의 자료를 가지고 원서 6장을 쓰시게 되는 겁니다. 고3 때. 저 3개 자료만 있으면 상담도 가능하고요. 어디쯤 대학에 어느 전형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오죠. 그럼 각각 측정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6월 모평 같은 경우에는 정시 가능선. 당연히 같은 점수로 수능 점수가 나오니까 어느 정도의 정시에 갈 수 있겠구나 나오죠. 그리고 최저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느냐. 그러나 이제 6월 모평 때 최저 등급을 받아놓고 나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학생들이. 저는 9월에 더 올릴 거고요. 최저 등급을 수능 때 더 올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원서를 쓰는 순간 그 등급이 이제 안 나오면 6월보다 똑같이 유지가 되거나 더 떨어지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원서 자체가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때부터 이미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요. 교과 내신 등급은 당연히 전형의 종류와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을 쓸 수 있는지를 판단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비교과, 종합전형이 가능하냐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조합이 나와요. 이 학생은 교과다, 종합이다, 논술이다. 각각의 몇 개 비율로 좀 썼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을 썼으면 좋겠다. 특히 이 대학보다는 저 대학이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6장의 원서를 쓰는 데 있어서 이 6월 모평과 교과, 비교과 이 등급들은 최저선과 상한선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이 돼요. 하한선과 상한선 2개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이제 이걸 보시면서 같이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서 6장을 쓸 겁니다. 원서 6장을. 그런데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면요. 일단 원서 6장을 쓸 때는 3가지로 나눠요. 상향, 적정, 안정. 저 6장 중에 6장이 다 합격을 나중에 하게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원서 6장을 다 합격했다. 기분이. 뭐 6개 중에 고르면 되니까 아주 여유가 넘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으면서도 6장을 다 붙는 순간 상담해 주신 분은 원망하는 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밑에 한 3장 정도는 더 높여서 써도 됐을 걸 이런 생각 하시게 되죠. 오히려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6장을 썼는데 대박 났다고 막 신나고 펄펄 뛰고 난리 나는 경우는 이제 저 중에 뭐가 붙으면, 뭐가 합격하면 될까요? 요 1번, 2번 중에 하나가 붙으면 뭐 대박 났다고 이제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게 됩니다. 이게 학교에서도 뭐 무슨 영웅처럼 돼요. 우와, 걔가 뭐 거길 갔대. 뭐 그러면서 이제 아니 걔가 뭐 그러면서 난리가 나요. 무슨 영웅처럼 되죠. 그리고 뭐 그게 마치 표준인 것처럼 걔도 그 정도 갈 수 있는데 너는 왜 못 가?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벌어지죠. 그런데 그거는 주변에 우리가 아직은 잘 못 봤지만 주변에 분명히 매주마다 로또 복권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보고 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운이 좋은 거죠. 입시에서는 분명히 운도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표준으로 오시면 안 되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중에서 뭐만 붙을까요? 이 중에서 요 두 개만 붙어요. 5번, 6번 두 개만 주로 붙습니다. 그러면 어떤 원서를 잘 써야 될까요? 저 상향, 적정, 안정 중에 어떤 게 중요할까요? 안정으로 쓰는 저 두 장의 원서를 잘 쓰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웬만하면은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기는 합격할 수 있는 학교를 써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미련을 버리지 못하시고 저기도 좀 높여서 쓰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자꾸 생기죠. 근데 여기는 분명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럼 어느 정도로 여기를 써야 합격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세우는 기준은 이거예요. 모의고사에서 나온 성적을 기준으로 여기 원서를 선을 긋습니다. 왜 저걸 선으로 그을까요? 만에 하나 저 6장이 한 장이라도 합격을 못했을 경우에 결국 이 학생은 어디로 넘어가죠? 정시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정시의 그 점수를 가지고, 그 수능 점수를 저 6월 모평 수능 점수를 가지고 그 대학을 가야 돼요. 그럼 수시에 거기보다 하나라도 더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대학을 가면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성공이죠. 그래서 한 장은 거기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미끄러졌을 경우에는 그래도 거기에 가는 게 훨씬 낫고 성공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에 최저 등급이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간에 정시에 갈 것을 대비해서 이거를 맞춰서 원서를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 그럼 맨 위에 상한선은 뭘 기준으로? 비교과 교과 내신 등급을 가지고 상한선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평에서 이 범위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원서 6장을 쓰게 될 것인가. 범위를 결정하는데 모평에서 100분이 70% 대학을 갈 성적이 나온 학생이 있다고 보시면요. 근데 이 학생이 내신 등급과 종합 전형으로 비교과 학교 활동했던 것을 이제 보면 이 학생은 내신이 좀 더 좋은 학생이죠. 내신은 한 85% 성적을 받은 학생인데 모의고사는 70%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이 원서 6장을 쓰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70%의 대학부터 맨 위에는 상한선이 저 정도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 정도의 대학까지. 그래서 6장을 저렇게 쓰게 될 겁니다. 이 학생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은 어딜까요? 85% 대학이겠죠. 그러나 85% 대학을 원서를 저렇게 쓴다면 붙을 수 있는 확률은 일단 몇 분의 몇입니까? 6분의 1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여기 분명히 여기 붙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기는 상당히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성적 중에 상한선과 하한선을 결정하는 이 선 중에 어떤 것을 끌어올리면 좀 더 상위 대학을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100분이) 85% 이상의 대학의 모의고사 성적이 나온다면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서 100분이 85% 대학의 내신 성적과, 그러면 원서를 6장을 쓸 때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원서 6장을 전부 다 그 수준에 맞는 대학을 다 쓸 수 있을 겁니다. 붙을 수 있는 확률이 몇 배 높아졌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붙을 수 있는 확률이 6배가 더 커졌어요. 그리고 저 중에 하나는 붙을 확률이 상당히 높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을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모의고사 성적을 끝까지 끌고 가서 높이는 방법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만약에 6점을 실패한다 하더라도 저 모의고사 성적, 수능 성적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정시에 그 학교를 가면 돼요. 그래서 끝까지 이 수능을 놓지 않는 것이 재학생이든 졸업생이든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끝까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저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인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한순간에 준비가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에 꾸준하게 1, 2학년 때부터 저 성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앞으로 정시가 아무리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저 성적은 여전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성적이 더 올라가게 된다면, 내신을 수능이 넘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분이 95% 이상 성적으로 올라가면 거기 대학을 그냥 수시에 쓰면 돼요. 근데 내신으로는 뭐 학생부 성적을 가지고는 거기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냥 쓰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전형 그냥 막 쓰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소위 대박이 나는 전형을 많이 쓰죠. 그래서 논술 전형을 많이 막 써보고요. 상위 대학 막 써보고 뭐 안 되면은 그냥 정시로 가면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오히려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수능에서 실수만 하지 않으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죠. 근데 굳이 수시에서 더 낮은 대학을 쓸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시고요. 이후의 일정입니다. 수능 이후의 일정을 보시면 이제 수능 성적표 나오고요. 그리고 수시 추가 합격까지 이어집니다. 가능하면은 그리고 이제 수시가 만약에 이제 6장이 다 안 되면 정시까지 넘어가시는 거죠. 가능하면 여기서 끝내시면은 속이 편하시겠죠? 이게 이제 재학생들에게는 참 더 유리한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가능하면은 올해 다 고3 학생들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이제 편안한 겨울을 맞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자기가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갈지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따라가면 된다라는 순서도인데 입시 강사님들이 많이 쓰시는 표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바꿔봤습니다. 좀 더 이거 따라가면 좀 읽기 좀 오래 걸리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패턴을 아예 정리해가지고 왔어요.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수능이 더 좋은지 내신이 더 좋은지. 내신이 주로 더 좋은 학생들은요. 어떤 전형으로 대부분 다 갈까요? 수시에서 학생부 전형으로 학생부 전형으로 진학하게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여기 원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수능 성적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친구들은 정시 전형 또는 논술 전형으로 진학을 하게 되겠죠. 이 두 개의 패턴이에요, 크게. 근데 여기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느냐예요.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느냐에 따라서 최저 등급을 잘 맞춘 학생들은 학생부 전형이든 정시 전형, 논술 전형이든 최저를 잘 맞춘 학생들은 좀 더 상위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논술 전형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최저 등급만 맞추면 뭐 합격한 것 같다라는 속설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최저 등급을 통과하는 학생들도 꽤 됩니다. 그러나 특정 대학, 특정 학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최저만 통과하면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논술에. 뭐 하위 대학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에도 3년 전에 논술 전형에서 가장 낮은 학과 있어요. 논과에서 가장 뭐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과가 있습니다. 이제 신학과인데요. 그 학과에서 논술 전형을 봤는데 실제 경쟁률은 10대 1이 넘습니다. 그런데 최저를 통과한 확률이 얼마냐? 그래서 실제 경쟁률을 봤더니 얼마였을까요? 1.6대 1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원서 써가지고 최저 통과하면 거의 가는 거죠. 이런 일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작년에 좀 올랐어요. 작년에 좀 올라갔는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최저를 가능하면 맞출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학생부 전형이 좋으면 교과와 종합,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이 더 좋으면, 모의고사 성적이 더 좋으면 논술이나 정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비교과가 준비됐다, 안 됐다 여부에 따라서 종합이냐 교과냐. 그리고 내가 최저를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논술 전형.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시에 도전을 해야 한다면
백분위 점수와 표준 점수가 등급보다는 더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시면서 각각의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사진 찍으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그 특징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한테 맞는 전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잘 고민하시고 적합한 전형을 찾고 거기 원서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종합전형 1, 2학년 학생들 특히 오늘 많이 왔는데요. 종합전형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종합전형 과연 서류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서류는 지금 보시는 세 가지인데요. 이 서류 전형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면접이죠. 면접까지 가야 그 다음에 합격을 하겠죠. 그래서 이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게 중요한데 이 세 가지 서류 중에 어떤 서류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떤 서류? 자기소개서 중요하다 그러는데 뭐 100만 원 넘게 주고 컨설팅을 받았다는데 누구는 그렇게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도 중요할 수 있지만 보조서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서류가 있죠. 아주 핵심이 되는 서류는 바로 학생부입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보완 설명하기 위해서 자소서와 추천서가 필요한 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자소서를 정말 잘 써도 되는 친구들도 어쩌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소서를 잘 쓴다고 학생부를 뒤집기에는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잘 가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학생부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정성적 맥락적으로 평가한대요. 그럼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말이 추상적이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풀어드리려고 제가 가져온 건 동기과정 결과.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반드시 이제 면접을 오게 되면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이 학생이 무슨 활동도 하고 무슨 활동도 하고 무슨 활동을 많이 했대요. 그러면은 반드시 물어보죠. 너 그거 왜 했니? 이걸 물어봅니다. 왜 했니? 동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기를 일단 첫 단추를 잘 꿰야 그 다음에 과정과 결과도 제대로 갈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그 내용을 엿보게 됩니다. 10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제가 중요한 건 노란색으로 칠을 했는데 사실은 뒤에 항목도 같이 다시 먼저 보여드리면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쪽 세세 해부 쪽으로 기재 내용 쪽으로 넘어오면 기재 내용이 다 하얀색이죠. 근데 이제 혼자 노란색인 항목이 하나 있어요. 뒤에 가시면 일단 앞에부터 간단하게 보시면 출결 상황은 학생의 성실도를 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척도입니다. 이 출결이 무단히 이제 막 여러 개가 나와버리면 이거는 성실도를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은 종합전형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가끔 출결이 조금 뭐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가끔 되는 친구들이 정말 어쩌다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슷한, 어차피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시험이 경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탈락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출결은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되는 요소고요.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은 학생들의 도전 정신,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느냐, 그 다음에 어떤 교과에서 특히 수상이 많이 나와서 어떤 교과에 특히 재능이 있고 관심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종합적인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당연히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정말 어떤 부분에 흥미를 가지고 노력했는지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요. 진로희망사항은 특히 3학년 때가 중요합니다. 1, 2학년 때도 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1, 2학년 때 많이 바뀔 수 있지만 3학년 때는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의 전공과 관련해서 진로희망이 일치했을 때 좀 더 이제 입학사정관들이나 대학 교수들이 뽑을 때 이런 가능성을 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학년 때는 정말 자기가 어느 분야의 진로로 지원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잘 고민하고 여기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데 의미가 떨어지겠죠.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행사예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동기과정 결과를 이 활동 중에서 여러 가지로 구현을 하셔야 돼요. 그건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린다고 했고요. 교과학습 발달사항은 기본적으로 성적이 나오고, 이제 혼자 노란색인 녀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어느 시간의 내용을 적은 걸까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의 내용을 적은 거예요. 각 교과 선생님들마다 다 따로따로 적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적어주면 저 양이 상당해져요. 그래서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엎드려가지고 잠만 잤는지 아니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그럼 공부를 했다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자세히 적어줍니다. 보고서를 제출했다면 어떤 주제로 제출했는지, 깊이는 어떠했는지, 이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좀 수업 시간에 특이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떤 것인지,
수업 시간에 관찰했더니 이 과목에 있어서만큼은 얘가 아주 특출난 재능을 가졌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죠. 그게 세특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점점 더 이것이 중요해지고 있죠. 그리고 독서 활동은 대학마다 좀 달라요. 서울대 같이 우리는 독서로 시작해서 독서로 끝난다. 독서만 최고다 이런 학교가 있고요. 독서 활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서울대는 웬만해선 합격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무조건 단언하는 건 아니지만 서울대는 쉽지 않아요. 그런 학교가 있는 반면 독서 활동이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한양대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도 있고요. 연대 같은 경우는 독서 활동은 기본만 되면 됩니다.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기본만 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독서 활동을 보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거가 있어요. 아이들이 요새는 책 제목밖에 못 적습니다. 책 제목 근데 10개만 딱 적어 놓으면요. 그 학생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뭐랄까요? 책 제목 10개, 뭐 만화삼국지 10개 쫙 적혀 있으면 어떻게 보이세요? 근데 뭐 아주 고전 이런 작품들, 어려운 작품, 그것도 분야별로 음악, 미술, 뭐 체육 이런 영역까지 심지어는 다 두루 거친 이런 뭐 철학책들 막 써 있고 학생의 지식의 깊이를 바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실제로 읽은 책을 써야 돼요. 면접에서 제일 많이 확인하고 물어보는 게 독서니까요. 그래서 독서 활동은 학생의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 행동특성 종합이견은 3학년 아이들은 끝났습니다. 1, 2학년 때 것까지만 들어가죠. 3학년은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원서를 내기 때문에 3학년 말에나 이제 적어주는 거니까요. 1, 2학년 때 쓰여진 그 학급에서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을 도대체 1년 동안 지켜본 최종 결과예요. 그래서 얼마나 인성이 이 학생이 훌륭한 아이인지,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공부만 열심히 하는 아이인지,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이인지, 너무 이뻐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아이인지 담임 선생님이 적어줍니다. 정말 중요한 추천서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1, 2학년 학생들은 특히 학교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적극적으로 생활하고 여러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를 정말 잘 갖기 위해서 늘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생부를 관리하시면 좋겠고요.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나눠서 해드립니다. 종합전형 이전에는요,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눠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어요. 성적이 나오는 교과와 나머지 활동인 비교과가 있다. 그래서 활동만 열심히 하면 간다더라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았죠. 그런데 최근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물론 당연히 강조가 된 부분이었는데 요 두 개의 분야는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새로운 녀석이 하나 생겼죠. 이게 뭐냐? 교과 활동인데요. 교과와 활동을 합친 겁니다. 그럼 이 교과 활동이란 게 뭐냐? 아까 보셨어요. 언제 하는 거다? 수업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수업을 자꾸 바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해줘라. 그래야 세특을 적을 거리가 많아지지.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활동을 해야 성장이 진짜로 일어난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생들에게 토론도 시키고요. 발표도 시키고요. 이런 거 많이 시켜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러한 활동을 수업 시간에 할 수 있게 해줘라. 굳이 수업 밖에서 활동할 필요 있냐? 수업 시간에 활동하면 되지. 그래서 그 시간에 한 거를 세특에 적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가장 주목받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주목받게 될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활동할 기회를 안 주고 수업만 하고 나가버리시면 적을 게 없겠네요.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업과 연관된 것들은 모두 저기다 적을 수 있겠죠. 그럼 반드시 수업 시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수업 시간의 연장에서 본인이 그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뭔가 추가적인 활동을 했을 때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돼요. 모든 활동을 다 수업과 연관시키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게 요거예요. 동기, 과정, 결과죠. 동기가 특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라 그랬죠. 뭐 왜 그걸 했니? 근데 실제로요. 학생들을 데려다 물어보잖아요. 상담하면서 물어봅니다. 너 이 학생부를 이렇게 같이 읽다가 너 이거 왜 했어? 라고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이 정말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학생들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활동 왜 했어요? 왜 했어요? 동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거 왜 했니? 선생님이 하라 그래서요. 그냥 이거라면 왠지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그거밖에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냥 그래서 했지 뭐 별게 있나? 예. 근데 여기 정답이 있어요. 반드시 정답이 있습니다. 최고의 대답이 있죠. 교수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최고의 대답.
입학사정관님들이 기대하는 최고의 대답이 있습니다. 예, 물론 모든 대학마다 다 적용되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지적 호기심입니다. 저는 역사교사입니다. 이제 지적 호기심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에 관해서 이제 조선의 개화기, 이제 조선 후기의 개화기를 이제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 저 혼자 수업만 하고 나갈 거예요. 50분 수업 동안 수업만 하고 나가는데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50분 동안 막 수업을 나가면 학생들은 아우 재미없어 그러고 엎드려 자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 정말 특이하게도 우와 흥선대원군 너무 궁금해 뭐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친구는 우와 너무 궁금해 했으니까 그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 동안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고 나갔지만 아직도 궁금한 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어디에 들리면 좋을까요? 이게 서점을 또 대답을 많이 하더라고요.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도서관을 들리시면 돼요. 학교에 도서관 다 있습니다 요새. 학교에 가서 이제 개항기에 있었던 관련된 책들을 이게 뒤져보면서 또 새로운 주제를 접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서 책을 빌려가지고 집에 신나게 이제 가서 찾아봐야지. 그리고 신나게 가서 집에 가서 이제 호기심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열어서 바로 찾아보겠죠. 그 막 책을 좀 막 빨리 뒤져봐도 됩니다. 궁금한 부분만 찾아봐도 되고 다 읽을 필요 없죠.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더니 또 궁금함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렇게 손가락만 딱 움직이면 핸드폰으로도 검색이 다 가능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기가 그거를 찾아보고 어떻게 해요? 찾아본 거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 한번 해요. 보고서 같은 거 간단하게 작성해 봅니다. 그럼 작성한 것도 억울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들고 갈까요? 네, 선생님한테 들고 오죠. 그럼 저는 그게 어떨까요? 탁 들고 찾아봐 선생님 그리고 딱 찾아서 딱 보고서를 내밀면 기분이 선생님은 예 짜증 납니다. 예, 아 나 바빠 죽겠는데 이거 왜 들고 왔지? 이거 올려놓고 가 그러죠. 그리고 안 볼 수도 있어요. 심지어 뭐 선생님도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죠. 이게 너무 바쁘다 보면은 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근데 이 아이가 며칠 있다가 또 들고 와요. 선생님 이번엔 또 이거 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아 왜 자꾸 들고 오지? 부담스럽기 시작해요. 이제 한 학기 동안 한 3번, 4번을 가져오면 얘께 막 쌓입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할 수 없이 봐야 돼요. 이제 부담이 이제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개만 볼까? 그리고 한 개 꺼내 봤더니 이 아이가 여기 이렇게 흥미가 있었어? 얘 뭐 내용을 썼는데 내가 모르는 얘기도 가끔 써 있네. 이건 어디서 찾았지? 여기에 정말 흥미와 관심과 재능이 있는 아이인 것 같다. 나중에 이제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선생님이 쓰실 때 쓸까요? 안 쓸까요? 써달라고 바지가랑이를 붙잡지 않아도 선생님은 알아서 써주게 돼 있습니다. 얘는 정말 이상한 아이다. 자꾸 날 들고 와서 귀찮게 한다. 짜증난다. 뭐 이러면서 쓸 수도 있겠죠. 괜찮아요. 근데 뭐 써온 걸 봤더니 보고서 내용이 굉장히 깊이도 있고 이 분야로 나가면 이 아이는 굉장히 뭔가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막 써줍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써요. 보고서의 내용은 이러이러했다. 깊이가 있었다. 이렇게 써주면은 모든 과목마다 그런 것들이 쭈루루룩 들어가면 이 학생이 수업과 관련 없는 거 아니죠. 수업과 연관된 내용을 이 안에 활동을 한 거예요. 그 세특에 들어가면 입학사정관 앞으로 이제 그 학생부가 그대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입학사정관이 읽고 어떻게 될까요? 아, 이 아이 내신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왠지 데려다 놓으면 우리 학교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뭔가 엄청난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 엄청난 기업을 일궈낼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데려다 놔볼까? 그리고 뽑는 거예요. 이것이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갖다 뭔가를 포트폴리오처럼 보고서를 제출을 할 때 선생님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가가지고선 제출을 해도 선생님들은 걸러냅니다. 이 아이가 평소에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수업을 임했는지 대부분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써달라는 대로 절대 써주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더 써줄 수도 있고요. 써달라는 대로 아예 안 써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권한을 무시를 하다 보면 이것이 뭐 사교육에서 적어준 대로 넣어준다 이런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학교에서 활동한 만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에서는 호기심을 가지고 활동을 할 때는 자기주도적인 모습을 가져야겠죠. 선생님이 숙제를 안 내주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자기 스스로 찾아보죠. 그리고 그 중에서는 조별로 활동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뭐 친구들하고 그냥 같이 활동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거기서는 개별화가 중요해요. 그럼 넌 거기서 뭘 했니? 다른 친구들과 같이 조별 활동을 했더라도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나는 그 중에서도 이 부분에 특히 호기심을 가졌어. 이런 부분들을 표현해 줄 수 있어야죠. 그리고 학생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실제 성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실제 성장합니다. 이것이 진짜 학습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학생은 성장을 하죠. 그럼 성장한 학생은 그 다음 단계의 새로운 지적 호기심을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되죠. 그래서 이 순환되는 것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스토리라고 합니다. 스토리를 자꾸 만들어야 된다는데 어거지로 만드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동으로 생겨요. 그럼 자기소개서에 쓸 게 너무 많아서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쓰기 어렵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거를 찾아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학부모님들이 사실 뭐 많이 아셔도 소용은 없고요. 학생들이 스스로 이것을 깨달아서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 주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 자리에 이제 많이 왔는데 이 부분들을 앞으로 특히 1, 2학년 학생들, 고3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1학기 동안은 종합전형에 도전하시려면 이거를 계속 하셔야 돼요. 특히 고3 때 꽃을 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도전을 많이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세요. 기록이 안 되면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도 기록한 거를 나중에 모아서 선생님 갖다 드리면 선생님이 알아서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서 기록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요. 수능 대비 전략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수시에서 필요한 건 100분위와 표준 점수가 아니죠. 대부분은 최저 등급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등급을 잘 맞추면 돼요. 그러면은 누가 더 잘했을까요? 두 친구 중에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더 잘한 친구는? 평균은 어차피 2등급이에요. 둘 다. 국수형 탐탐 등급을 누가 더 잘 맞은 걸까요? 최저 등급 맞추기에? 골고루 잘한 게 중요할까요? 하나라도 더 잘한 게 중요할까요? 최저 등급에 필요한 건 2과목 또는 3과목입니다. 당연히 1번 학생이 더 잘했죠. 그래서 3학년 학생들 특히 이제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수시에 무조건 갈 거야. 이런 전략이 나에게 유리해. 최저 등급 맞추는 전략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수 있죠. 이 부분들 이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정말 3학년들. 이 부분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1, 2학년들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꾸준히 골고루 다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나 3학년 때가 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략에 따라서. 물론 수능까지 가야 되는 학생들은 골고루 다 잘 하셔야죠. 정시에서 표준 점수와 100분위 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모든 과목을 다 합쳐요. 대부분은 4개 과목이 다 필요합니다. 정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모두 중요해요. 선택과 집중이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수시든 정시든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수능 준비에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수시를 하시던 정시를 하시던. 수시가 나에게 중요한지 정시가 나에게 중요한지를 잘 판단하시고 여기에 맞게. 공통으로 그럼 잘할 수 있는 과목은 뭘까요? 학생들이 물론 국어가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수학이 중요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두 다 공통으로 금방 잘할 수 있는 과목이 뭘까요? 제일 쉽게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과목 고3 때. 탐구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사 교사잖아요. 탐구를 주로 학생들하고 한 10년 넘게 고3 친구들과 해봤습니다. 탐구는 몇 개월 정도 하면? 몇 개월 정도 하면? 6개월 정도 하면 1, 2등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국수형 생각해 보세요. 11년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2 때까지 성적이 쉽게 안 오르죠. 그런데 탐구는요. 6개월만 정말 열심히 제대로 하시면 올라요. 1, 2등급 받죠. 그럼 국수형 탐 어차피 똑같은 과목인데 탐구가 제일 쉽다면 당연히 놓치면 안 되는 과목입니다. 여기서 실수해가지고 탐구를 놓치면 나머지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탐구를 꼭 챙기셔야 됩니다. 고3 때 탐구를 챙기시는데 선택. 아까 박소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학교에서 배우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많이 선택하는 거.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사회탐구에서는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한국지리 순서죠. 그리고 과탐에서는 원과목이지만 지구과학이 이제 작년에 올라섰어요. 1등으로. 그리고 생물, 화학 이런 순서대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들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한국사 최저 등급.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정말 내노라는 학교들이 있어요. 수능 보면은 뭐 전교에 한 100명 정도가 1, 2등급으로 그냥 쫙 다 맞아버리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이런 학교들 제가 작년에 우연히 성적을 이렇게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수능 성적표가 나온 날 성적을 들여다봤는데 정말 다 1, 2등급입니다. 국영수, 탐구까지 다 1, 2등급인데 문제는 맨 마지막에 있는 한국사 점수가 쫙 보니까 5, 6, 7, 5, 6, 7, 7, 5 막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상위권에. 이 친구들 연대, 고대를 수시로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문계는 최저 등급 3, 자연계는 최저 등급 4였어요. 그거 하나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한국사 때문에. 정말 많았습니다. 작년에 한국사 살짝 어려지는 바람에 1등급이 20%에서 10%로 줄어들었었죠. 그래서 한국사 최저 등급 맞출 수 있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이 약간 어려워지더라도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되고요. 영어. 중요할까요? 절대평가인데 중요할까요? 학생들이 그동안 절대평가로 바뀐다고 얘기가 나온 이후부터 엄청나게 이제 소홀히 했죠, 영어를. 근데 작년 정시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영어가 지배를 했죠, 정시를. 영어 한 과목이 지배를 했습니다, 거의. 1등급을 맞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영어 이제 보시면 영어를 반영하는 대학은 가감점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비율을 적용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 작년에 서울대에서 제시한 점수죠. 등급별로 이렇게 깎아내리겠다는 거고요. 이것도 등급별로 점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1등급, 2등급 차이. 그 다음에 서강대 같은 경우도 1점씩 차이. 근데 이건 지금 가감점을 반영한 대학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가감점은 총점을 다 더하고 마지막에 영어 점수만 1점, 0.5점 넣고 빼는 거예요. 점수가 미미하죠. 그리고 실제 이런 대학들은 가감점 반영하겠다는 것 자체가 영어를 별로 반영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 자체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감점을 나중에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실제 반영했을 때도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제 영어 2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왼쪽에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의 점수를 극복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과목별 표준 점수입니다. 만약에 서울대에서 국어를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인데 영어를 2등급을 받았다면 영어 1등급 받은 학생을 이기기 위해서는 국어에서 0.5점만 더 받으면 영어 1등급이 극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가감점이기 때문에 그 점수차 그대로 비슷하게 나온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왜 그대로가 아니냐면 영어는 반영 비율이 없지만 국수탐은 반영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국수탐 반영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대부분 그 점수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반영이 거의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 2등급 받아도 이 대학들 지원 가능하네요. 근데 이게 다죠. 이게 다입니다. 그럼 영어 2등급 받은 학생들이 이런 대학을 갈 수가 있었느냐. 이 대학들은 영어 비율 반영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많이 반영하겠다는 거고 기존 등급 차이별로 이렇게 점수를 반영했다. 특히 이대가 10점씩 차이를 두겠다고 해서 굉장히 처음에 막 비난도 받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거는 과목 비율을 환산을 안 한 겁니다. 과목 비율을 환산한 표가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작년에 사교육을 공교육을 막론해가지고 아무도 만드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만든 표입니다, 이게. 그래서 작년에 이거를 가지고 많이 사용을 했어요, 여기저기서. 올해도 이제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 비율을 환산해 보면 실제로 국어, 수학, 탐구, 영어 비율을 서로 비교를 했을 때 다른 과목에서 2등급 학생이 1등급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 점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연대나 이대나 실제로 환산을 해보면 표준 점수가 5점 정도를 더 맞아야 됩니다. 영어 2등급 학생이 1등급을 극복하기 위해서. 근데 표준 점수 5점이 큰 걸까요? 적은 걸까요? 작년 정시에서는 특히 점수 만점이 100분이 400점에서 300점으로 줄어들어서 학생들 폭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학 배치표상의 급간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기서 표준 점수가 5점이 떨어져 버리면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지원이 불가능해집니다. 원하는 대학 근처를 못 가요. 표준 점수 5점을 더 받아야 된다는 건 엄청난 부담이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게 결과가 궁금해서 특히 여기 지금 숙대를 보시면 탐구로 이 영어 2등급을 1등급 학생을 극복하려면 20점이 필요했습니다. 100분위 점수입니다. 숙대는. 100분이 20점을 더 맞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극복이 안 돼요, 저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 밑에 대학들도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심지어는 100분이 30점, 40점, 50점이 더 필요한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학들의 경우에 영어 1등급이라는 훈장만 가지고도 국어, 영어, 수학, 국어, 수학, 탐구를 조금 망쳤어도 영어 1등급만 그냥 이렇게 딱 보여주면 그냥 통과하는 대학들이 꽤 많았죠. 그래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일수록 뭐가 중요하다? 영어가 더욱더 중요했죠. 그리고 특히 상위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는 영어 1등급이 필수적이다. 왜? 작년에 연대에 합격한 2등급 학생의 숫자입니다. 연대에서 직접 공개한 겁니다. 몇 명입니까? 2등급 맞고 간 학생이 거의 없어요. 문과에서 3명 붙었습니다. 인문에서.
대단하죠? 저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까요? 나머지 과목 다 만점이고요. 심지어는 만점뿐만 아니라 변환표준 점수, 탐구 변환표준 점수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조합을 가졌던 친구들이 정말 운 좋게 붙은 게 3명. 그러니까 2등급은 거의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2등급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반영 비율 대학을. 그렇기 때문에 영어 반영 비율이 대단히 중요하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자, 그럼 무슨 과목부터 공부를 해야겠습니까? 무슨 과목부터? 똑똑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탐구부터 공부하셔야죠. 탐구부터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과목별로도 좀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농어촌 전형에 혹시 해당되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지원 자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대부분은 요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지원 자격.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있으면 6년, 초중고 12년, 본인만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맞추셔야 되고요. 전형의 특징을 보시면 이렇게 크게 3가지, 대부분 수시 모집이고, 그 다음에 지방 중하위권 중심 대학은 교과 전형 중심, 중상위권 대학, 좀 더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은 종합 전형 중심 전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전형과 합격선이 역전되는 현상이 꽤 일어나요.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냥 농어촌 전형 한 개만 넣어놓고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형을 좀 이렇게 나눠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2장 정도는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 대학을 원한다면. 그래서 일반 전형 하나 넣고 농어촌 전형 하나 넣고 이렇게 2개를 같이 넣는 전략. 그래서 보통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면 최상위권 대학을 넣을 때는 종합 전형입니다. 둘 다. 어차피 비교과 활동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중하위권 대학을 넣을 땐 교과 전형이 조합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역 국립걱정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건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유리하다는 조합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런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이제 2017년이죠. 작년이 아니라 2017년도 2년 전 경희대학교의 농어촌 전형과 일반 네오르네상스 대표적인 종합 전형의 평균 내신 등급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하나같이 농어촌 전형이 등급이 평균이 더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저기 넣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거는 이제 내신만으로 뽑는 전형은 아니니까 이제 나머지를 고려를 해야겠죠. 그러나 이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뽑는 인원을 보시면 알겠지만 농어촌 전형은 뭐 2명, 3명 이렇게만 뽑기 때문에 저 중에 1명 내신이 엄청나게 높은 경우엔 평균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농어촌 전형이 마냥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농어촌 전형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더 수월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역전 사례 다수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최상위권 대학 비교과 역량은 어차피 준비가 필요합니다. 농어촌 전형도. 그리고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비교과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교과 전형 중심으로 이렇게 농어촌 전형이 이제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별 전형 방법을 좀 가지고 왔어요. 서울에 있는 최상위 대학들 15개 정도 가져왔고요. 그리고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은 대부분 종합 전형 위주로 뽑는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이제 고3 학생들이 지금부터 준비해도 되는지 이 부분들 정말 될까? 이런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희망을 가지시라고 제가 아주 좀 참 어려웠던 친구 얘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별의별 친구들이 다 있어요. 내신 7등급 이게 받기 쉬운 점수가 아니거든요. 예, 정말 무시무시한 점수입니다. 여기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근데 이 친구도 됐다는 얘기겠죠, 분명히. 이 친구 얘기를 잠깐 드리면 재수 당연히 해요. 그리고 관계 전문대입니다. 가슴 아프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 뭐 군대 가는 것까지 봤고요. 제가 이제 이 친구 군대 가서 처음 인정이란 걸 받아봤대요. 예, 가가지고서는 가가지고 평생 7등급 받았으니까 아유, 네가 뭐 이러고 이제 주로 했겠죠. 근데 군대 가서 처음 얘가 좀 열심히 생활했더니 막 주변에서 막 야, 너가 최고야 뭐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막 그때부터 이제 힘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 대학을 다시 도전하기로 한 거죠. 군대 갔다 와서.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 논술전형을 40대 1을 통과해요. 예, 무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서류 면접 전형도 30대 1을 통과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대학을 간 것도 아니고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7개 대학 안에 있는 대학을 가요. 대단하죠, 그죠? 그리고 취업도 잘합니다.
근데 이 친구 취업하고 나서는 이제 취업하면 보통 우리가 인생의 목표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 대충 직장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대충 살려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새 목표를 갖게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도전을 하나 해보자. 이 친구 직업이 뭐였을까요? 이 친구 교사가 됐어요. 교사가 됩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예, 신기하죠. 7등급 받았던 친구가. 교사가 됐는데 자기 학교에서만 또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보다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좀 이야기를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에게 더 꿈을 응원하는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시작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원하는 것들 다 이루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목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드리고요. 제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꿈을 향해서 노력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꽃이 피는 계절이 다 있기에 마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이 피는 지금 뭐 꽃이 한번 만발할 그런 계절인데요. 오늘은 좀 비가 오지만 앞으로 반드시 꽃이 다시 또 활짝 피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 믿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